막다른 골목의 어둠. 수십 개의 총구와 서치라이트가 한 남자를 겨누고 있었다. 법의 포위망이 좁혀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모든 것을 비웃듯 끼어든 한 대의 검은색 세단. 타요. 나의 영웅. 이강철은 망설이지 않았다. 아니, 망설일 틈이 없었다. 선택지가 없는 자에게 던져진 동아줄은 그것이 썩은 줄이든 가시밭길로 이어지는 함정이든 잡을 수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이었다. 쾅. 방탄 처리된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는 바깥 세상의 모든 사이렌 소리와 경찰들의 고함 소리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차 안은 고요한 심해처럼 정적에 잠겼다. 강철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흐르며 방금 전의 격렬한 추격전으로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땀과 피, 그리고 화약 냄새 대신 차 안은 값비싼 가죽과 방향제,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의 차가운 채취로 가득했다. 운전석이 아닌 그와 마주 보는 뒷좌석에 앉아 있는 남자, 김태훈. 그는 강철에 젖은 머리카락과 택티컬 슈트 위로 희미하게 배어나오는 피냄새, 그리고 맹수처럼 경계심을 세운 강철의 눈빛을 마치 희귀한 예술품을 감상하듯 바라보고 있었다. 환영합니다, 이강철 검사님. 아니, 밤의 집행자님. 강철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의 가장 완벽한 방패이자 가장 치명적인 약점. 검사라는 낮의 신분. 그것을 이 정체불명의 남자가 알고 있었다. 차가 미끄러지듯 어둠을 뚫고 달리기 시작했다. 경찰의 포위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모든 바리케이드를 유유히 빠져나갔다. 남자는 태블릿 PC를 가볍게 두드렸다. 걱정 마시죠. 지금쯤 이강철 검사님은 현장 지휘 본부에서 아깝게 범인을 놓친 불로를 삼키며 특수팀을 철수시키고 계실 겁니다. 남자가 태블릿 화면을 돌렸다. 화면 속에는 강철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복제한 AI가 경찰 무전망을 통해 철수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음성 변조. 딥페이크 기술이죠. 당신이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팀장 이강철의 알리바이는 제가 다 만들어뒀습니다. 강철은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평생을 걸고 지켜온 이중생활이 이 남자 앞에서는 어린아이의 소꿉장난처럼 완벽하게 간파당했다. 당신, 정체가 뭐지? 김태우는 그제야 만족스럽다는 듯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글쎄요. 그냥 당신의 팬이라고 해두죠. 차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의 지하 주차장으로 소리 없이 들어섰다. 김태훈의 아지트. 이곳은 강철이 상상했던 그 어떤 범죄의 소굴과도 달랐다. 강철의 아지트가 분노와 복수를 위한 거친 대장간이었다면 이곳은 신의 영역을 넘보는 차가운 하이테크 실험실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카페처럼 깔려 있었다. 방 안에는 인간의 손길이 씌은 가구 대신 수백 개의 서버와 모니터가 내는 낮은 기계음과 푸른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태훈이 크리스털 잔에 위스키를 따라 강철에게 건넸다. 몸 좀 녹이시죠. 오늘 밤 영웅께서는 꽤 고생하셨으니까. 강철은 잔을 받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얼굴을 가린 마스크를 벗지 않은 채 이 공간의 주인을 경계했다. 김태훈은 그런 강철의 모습을 보며 쿡쿡 웃었다. 아, 실례. 제 소개가 늦었군요. 그는 강철을 지나쳐 방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홀로그램 컨트롤 패널로 걸어갔다. 저는 김태훈입니다. 누군가는 저를 전직 특수부대 요원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IT 보안 책임자라고 부르죠. 하지만 그가 손짓하자 칠흑 같던 벽면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스크린으로 변했다. 저는 그저 이 거대한 시스템에 버그를 수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태훈은 강철이 평생을 찾아 헤매던 지옥의 지도를 눈앞에 펼쳐 보였다. 당신의 모든 것을 덕질하고 있었죠. 스크린에는 거대한 조직도가 나타났다.
정치, 사법, 재계, 그리고 언론. 수십 명의 이름과 얼굴, 그들 사이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자금의 흐름과 권력의 거래. 이게 대체... 강철은 숨이 막혔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의 증거가 아니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 위에 기생하며 법을 왜곡하고 정의를 조작하는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보호망 네트워크. 궁극의 거악의 민낯이었다. 제2건설 유 대표, 태강그룹 막내 아들. 그들은 이 거대한 조직도에서 가장 말단에 위치한 소비자에 불과했다. 당신이 지금까지 잡은 건 꼴이에요. 이강철 씨. 김태훈의 목소리는 위스키보다 더 진하고 위험했다. 진짜 몸통은 바로 이놈들이죠. 이 시스템을 설계하고 법이라는 이름으로 약자들을 사냥하는 자들. 강철은 스크린의 한복판, 사법부 섹션에서 낯익은 이름들을 발견했다. 자신에게 밤의 집행자 특수팀을 맡긴 박지환의 이름도 희미하게 그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김태우는 마치 클라이맥스를 아껴둔 지휘자처럼 강철의 어깨를 짚었다. 그리고 그는 강철의 심장에 마지막 비수를 꽂았다. 재밌게도 18년 전 당신 여동생 사건. 강철의 몸이 돌처럼 굳었다. 그 심신미약 판결. 그게 단순한 법의 허점 혹은 판사의 실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태훈이 조직도의 한 부분을 확대했다. 그곳에는 법 해석 및 감형 관행 연구라는 이름의 작은 학회가 있었고 그 중심에 최 교수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날 당신 동생을 죽인 그 강도상의 범. 그놈의 변호인단에게 심신미약이라는 완벽한 탈출구를 설계해 준 것이 바로 이놈들입니다. 뭐라고? 당신 여동생 사건은 그들이 만든 법의 구멍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테스트하기 위한 수많은 베타 테스트 중 하나였을 뿐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부유층과 권력층을 위한 맞춤형 감형 상품을 개발했고 보호망은 그 상품을 유통하며 막대한 부를 쌓아 올렸죠. 강철은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분노. 지금까지 느껴왔던 분노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 자체를 태워버릴 듯한 거대한 화염이 그의 내면에서 폭발했다. 18년. 그가 평생을 바쳐 쫓아온 그날의 진실. 그것은 한 줌의 알코올에 기댄 우발적 범죄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거대한 시스템이 공모한 치밀하게 설계된 살인이었다. 내 동생의 죽음은 저들의 비즈니스를 위한 시제품에 불과했다. 강철의 눈이 핏빛으로 타올랐다. 그는 그제야 스스로 얼굴의 마스크를 벗어내렸다. 낮의 검사도 밤의 집행자도 아닌 18년 전 그 골목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17살 소년의 얼굴이었다. 김태우는 그 얼굴을 보며 광적인 희열이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덕질하던 영웅이 드디어 진짜 괴물이 될 각오가 렸음을 직감했다. 이제 제 위스키를 받으시겠습니까, 파트너? 강철은 위스키 잔을 낚아채듯 집어들고 단숨에 독한 술을 들이켰다. 새로운 지옥, 위험한 동맹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낮과 밤의 경계가 무너졌다. 검사 이강철과 집행자 이강철. 두 개의 정체성은 김태훈이라는 가속기를 만나 하나로 뒤엉키기 시작했다. 도심 한복판. 가장 혼잡한 시간의 테헤랄로. 김태훈의 해킹이 시작되자 도시의 혈관이 마비되었다. 모든 신호등이 동시에 붉은색으로 바뀌고 교차로는 순식간에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다.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도시를 가득 메웠다. 혼돈의 중심. 보호망 네트워크의 핵심 멤버이자 검찰 내부의 스파이 역할을 하던 부패. 검사장의 차량이 교차로에 고립되었다. 지금입니다, 영웅님. 김태훈의 목소리가 강철의 인이어를 통해 들려왔다. 하늘에서는 수십 대의 상업용 드론이 경찰의 CCTV를 교란하고 오직 강철만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있었다. 강철은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 마비된 차들 사이를 뚫고 검사장의 차량으로 접근했다. 창문 열어
이 개자식아. 그가 특수 제작된 망치로 방탄 유리를 내리쳤다. 부패 검사장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지만 김태훈이 재밍전파 방해 장치를 작동시킨 탓에 그의 전화기는 이미 벽돌이 되어 있었다. 쾅! 마침내 유리가 깨지고 강철은 검사장의 멱살을 잡고 그를 끌어냈다. 내가 그동안 받아 처먹은 기록 내놔. 누구야? 이강철. 너. 강철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검사장의 손가락을 꺾어 그의 지문으로 잠긴 비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보호망의 모든 거래가 기록된 암호화된 비밀 장부가 들어 있었다. 강철은 장부를 품에 안고 다시 오토바이에 올랐다. 이 모든 일은 단 3분 만에 벌어졌다. 그가 현장을 벗어나자마자 김태우는 도시의 신호체계를 정상으로 돌려놓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것은 강철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완벽하게 조율된 전쟁이었다. 그날 밤 법무부 박지환의 집무실.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했다. 그는 대낮에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대담한 습격 사건의 CCTV 영상을 보고 있었다. 영상은 기묘하게 끊겨 있었고 결정적인 순간은 모두 노이즈로 덮여 있었다. 교통 시스템이 마비되었고 모든 CCTV가 동시에 먹통이 되었다. 박지환은 돋보기를 쓴 채 노이즈가 낀 화면 속에서 간신히 포착된 오토바이를 탄 습격범의 실루엣을 노려보았다. 이건 밤의 집행자의 수법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유 대표나 태강그룹 놈을 상대할 때와는 달라. 그때는 분노에 찬 폭력이었지만 이건 작전이야. 박지환은 시스템의 수호자였다. 그는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드는 바이러스에 민감했다. 제2건설 사건이 바이러스의 침투였다면 태강그룹 사건은 확산이었다. 그리고 오늘 이 도심 마비 사태는 그 바이러스가 또 다른 강력한 바이러스와 만나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변종이 되었음을 의미했다. 그가 옆에 서 있던 수사관에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혼자가 아니었어. 수사관이 되물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박지환은 지친 듯 눈을 감았다. 분노라는 괴물이, 기술이라는 괴물을 만났군. 그는 직감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법치주의라는 이름의 질서와 정의라는 이름의 혼돈 사이의 전면전이 되었음을. 그리고 그는 이강철 검사가 이끄는 특수팀이 왜 이토록 무능하게 두 괴물을 모두 놓쳤는지 그 근원적인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김태훈의 펜트하우스 아지트. 두 남자는 승리에 취해 있었다. 강철이 빼돌린 비밀 장부는 김태훈의 슈퍼컴퓨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암호를 토해냈다. 보호망의 추악한 거래, 내역이 모니터 위로 쏟아져 내렸다. 김태훈은 아이처럼 신이 나서 소리쳤다. 찾았어요. 드디어 몸통의 심장으로 가는 길을. 그가 스크린에 한 남자의 사진을 띄웠다. 18년 전 강철의 여동생 사건에 심신미약 논리를 설계했던 최 교수. 부패한 법학자이자 보호망의 법률적 기둥이었다. 이 교수를 잡으면 네트워크가 무너져요. 저놈이 바로 궁극의 거악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합법이라는 가면을 씌워준 설계자니까. 강철은 최 교수의 오만해 보이는 얼굴을 노려보았다. 저 자다. 내 동생을 2번 죽인 놈. 김태우는 데이터를 분석하며 손가락을 빠르게 놀렸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해요. 이 장부만으로는 저 교활한 늙은이가 빠져나갈 겁니다. 이 장부의 내용을 직접 증언해줄 사람이 필요해. 김태우는 말을 멈췄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이런. 그는 스크린에 또 다른 인물의 사진을 띄웠다. 앳되어 보이는 20대 남성. 최 교수의 연구실 조교였다. 이 증인이 있네요.
최 교수의 모든 비자금 관리와 장부 정리를 도맡아 한 무고한 증인. 무고한이라는 단어에 힘이 실렸다. 강철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럼 저 조교를 법정에 세우면 되겠군.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아니요. 김태훈이 강철의 말을 잘랐다. 그의 얼굴에서 강철을 향한 덕질과 선망이 사라지고 목적 달성을 위한 차가운 비즈니스맨의 얼굴이 드러났다. 이 증인이 법정에 서면 최 교수는 모든 죄를 이 조교에게 뒤집어 씌우고 꼬리 자르기에 성공할 겁니다. 저 조교가 가진 정보는 너무 일부라서요. 보호망은 저런 꼬리 하나 자르는 데는 도 같은 놈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꼬리가 아니라 몸통이잖아요? 강철은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깨달았다. 무슨 뜻이지? 김태우는 강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악마의 속삭임을 시작했다. 이 증인을 처리해야 해요. 뭐,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영웅님. 김태우는 비웃듯 말했다. 최 교수가 체포되기 직전 이 증인이 사라져야 해요. 그래야 최 교수는 꼬리를 자를 대상이 없어지고 자신이 모든 것을 안고 가야 하는 상황에 몰리겠죠. 우리가 가진 이 장부와 증인의 실종이 결합되면 최 교수는 자신이 보호망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남기 위해 입을 열 겁니다. 그럼 우린 몸통 전체를 잡을 수 있어요. 강철은 뒷걸음질 쳤다. 그는 무고한 사람이다. 18년 전 법이 지켜주지 못했던 무고한 여동생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은 무고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 짓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무고한 이를 희생시키라고? 김태우는 강철의 갈등을 꿰뚫어보고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차갑고 단호했다. 더 큰 정의를 위해 작은 불의는 감수해야죠. 이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이것은 강철이 진짜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이었다. 김태우는 강철의 의지에 매료되었고 이제 그 의지가 어디까지 더러워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다. 선택해요, 영웅님. 김태훈이 강철의 턱을 쥐고 모니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했다. 당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놈들과 똑같은 괴물이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그런 영웅놀이로 남을 것인지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강철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18년 전의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그는 기꺼이 괴물이 되기로 선택했다. 아니, 자신이 이미 괴물이었음을 인정하기로 했다. 밤, 비릿한 바다, 냄새가 진동하는 항구의 폐창고. 김태훈의 특수팀이 최 교수의 조교를 싣고 도착했다. 강철은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조교는 자루에 담겨 거칠게 바닥에 던져졌다. 자루가 벗겨지자 20대 청년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강철을 바라보았다. 살려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살려주세요. 청년은 무고했다. 그는 그저 자신의 교수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었다. 강철은 청년의 눈을 보았다. 그것은 18년 전 그 골목에서 범인의 칼을 보았던 여동생의 눈과 같았다. 공포, 절망,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원망. 강철은 그 눈을 마주한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18년 전에 그 강도상의 범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더 큰 정의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이의 삶을 짓밟고 있다는 것을. 이게 내가 원했던 복수인가? 이게 내 동생이 바란 정의였나? 강철은 눈을 감았다. 그의 영혼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조교에게 다가가 재갈을 물리고 그를 창고 구석의 기둥에 묶었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쇠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하지만 넌 여기서 며칠만 버티면 된다. 내가 사라져야 더 큰 악을 잡을 수 있다.
조교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절규했다. 강철은 그 절규를 뒤로 한 채 창고의 육중한 철문을 닫았다. 철컥. 문이 잠기는 소리는 강철의 마지막 남은 인간성이 닫히는 소리였다. 그는 스스로 괴물이 되었다. 다음 날 낮. 모든 것이 김태훈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갔다. TV 화면마다 속보가 쏟아졌다. 유명 법학자 최 교수,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및 불법 로비 혐의로 긴급 체포. 강철이 밤의 집행자로서 훔치고 김태훈이 조력자로서 해석하고 검사 이강철이 공식적인 수사 자료로 제출한 비밀 장부는 결정적이었다. 결정적 증인이었던 조교는 실종 상태. 보호망으로부터 꼬리 자르기를 당했다고 오해한 최 교수는 검찰 조사실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보호망의 실체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시스템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다. 뉴스 앵커들은 검찰의 쾌거라며 이강철 검사가 이끄는 특수팀의 공을 치하했다. 김태훈의 펜트하우스. 그는 최 교수가 체포되는 뉴스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위스키 잔을 부딪혔다. 우리가 해냈어요. 영웅님, 보호망의 심장을 멈췄다고. 그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자신이 이 거대한 게임의 승자가 되었다고 믿었다. 그때였다. 그의 펜트하우스에서 단 한 번도 울린 적 없었던 가장 깊숙한 금고 안에 보관된 특수보안 위성 전화가 울렸다. 이 전화는 보호망의 진짜 정점, 그가 존재조차 확신하지 못했던 VIP와의 유일한 비상 연락망이었다. 김태훈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누구? 시죠. 수화기 넘어 낯설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여유롭고 나이든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태훈 군, 아주 재능이 뛰어나더군. 자네 덕분에 골치 아픈 최 교수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했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꼬리 하나 잘라주니 기쁜가? VIP의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묻어 있었다. 최 교수는 너무 늙고 무능해졌거든. 자네가 설치고 다닌 덕분에 우리가 그를 명예롭게 제거할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이 생겼지. 자네가 함정에 빠진 건 아니고? 김태훈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용당했다. 자신이 보호망을 무너뜨린 게 아니었다. 보호망은 김태훈과 강철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칼을 이용해 자신들의 썩은 살최 교수를 도려낸 것뿐이었다. 이 모든 것이 저들의 손바닥 위였다. 자신이 가속기가 아니라 거대한 톱니바퀴에 끼어든 작은 나사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동일한 시간 대검찰청 이강철 검사실. 강철은 승리의 주역이 되어 수많은 축하 전화와 보고서에 둘러싸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어젯밤 항구 창고에 갇힌 조교의 절규하는 눈동자에 머물러 있었다. 내가 이겼나? 그런데 왜?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지. 그는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켰고 궁극의 거악이라 믿었던 놈은 고작 꼴이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그때 똑똑 사무실 문이 열렸다. 박지환이었다.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축하를 건네러 온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의 뒤로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다. 대검, 감찰부 직원들이었다. 박지환은 천천히 강철의 책상 앞으로 걸어왔다. 그는 시스템의 수호자였다. 그는 자신의 시스템 내부에 침투한 바이러스의 냄새를 맡았다. 최 교수를 잡은 건 대단한 공이었네. 박지환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완벽했어. 박지환은 강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차갑고 무거웠다. 이강철 검사, 잠시 얘기 좀 하지. 다음 이야기에서 시스템의 수호자
박지환의 마지막 추격. 그리고 모든 것을 조종한 진짜 배후가 드러납니다. 모든 것의 끝, 마지막 사부를 기대해 주세요.